예, 오늘 20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인데.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는 별다르냐, 씨발.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 가기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아니, 참. 우리도 안타깝지만, 오신 분들도 안타깝다. 아니, 우리가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이 성탄절날 지금 여기서 못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래도 뭐, 성 비율은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예. 나는 또 남성들만의 조짠치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 참. 이 와중에 커플들 와 있다? 나 돌아버리겠다. 그니까 커플들이 왜 여기 왜 와? 여기 와 있어, 근데. 그래요. 뭐 우리 보고 싶었겠지만 감사드리고.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며칠 날 방송했습니까? 하여튼 목요일 날 녹음을 했으니까. 네. 토요일 날 업로드 됐나요? 네, 그랬는데 금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으로 하면 역사적 판결이 네. 헌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녹음할 때 아마 예측은 했었죠. 예측을 하면서도 제발 설마. 틀려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상호 기자님의 예측이 진짜 100% 들어맞은 것 같아요. 네, 동진당이 해산됐네요. 야, 이건 말이죠. 또 8대1로, 야, 압도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원사이드한데 너무? 원사이드 게임이었죠. 사실은, 근데 헌재 재판관들 구성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래 또 헌재가 늘, 보수적으로 판결을 해요, 뭐든지. 헌재 탄생 배경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9명이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네. 그런데 3명이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해. 근데 이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 임명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또 그 라인이야. 같은 그 라인이야. 네. 그리고 나머지 3명 국회에서 임명하는데, 한 명은 여당 추천, 한 명은 야당 추천, 한 명은 여야 합의해서 추천. 그럼 너무 밸런스가. 이렇게만 뭐냐면요. 최소 7명에서 8명은 현 정부 편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런 8대1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번에 그 반대표를 던졌던, 네. 기각표를 던졌던 김수 재판관, 네. 그분은 야당 추천이잖아.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러면은 좀 정치적 사안에서는 100% 여당에 유리하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놀라운 어떤 반전이 있는 결과는 아니다, 이 얘기죠? 아니, 그럼요. 우리 봐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수도 이전. 네. 그거 헌재에서 판결했죠? 네. 어떻게 판결했어요? 행정수도 옮기지 말라고. 관습법이네, 있다 없고. 되지도 않는 법률도 없는 거 갖고 와서. 아니, 하잖아. 국민들이 갖다 공부하게 만들어주잖아. 내가 볼 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것도 이거 같은 거지. 가장 또 하나 2009년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편 생기고 이러는 거. 네네. 이거 헌재에다가 야권에서 이제 심사 청구했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뭐라 했냐면, 심의 표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효력은 유효하다. 이 씨발 이랬다고.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종편들 다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 그러니까 된다. 늘 이렇게 정부 여당 편에서 손을 들어줘. 아니, 헌재가.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는 거 맞지. 아니야? 근데 늘 이렇거든. 이거 없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게 8대1로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해상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헌재가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족하는 게 뭐냐면요. 금요일 날 발표가 났잖아요. 네. 금요일 당일 날 청와대가 침묵했어. 그런데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바로 대통령이 역사적 결정이다 이러면서 환하게 칭찬해 줬잖아.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 여론의 향배를 살펴본 것 같아. 과연 이게 사람들이 반응을 할 그렇지.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박수 쳤거든. 지금 통진당 해산에서 여론조사하면 6대 3 정도 나와요. 60% 이상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10%는 몰라. 모르고 60%는 잘 됐다 그러고 30%는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론의 등을 업었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집권 2년 차, 3년 차 들어서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정윤회 사건 터지고 나서 거의 정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30%까지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자기네 본진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도 그렇죠. 무너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지.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반등 삼아 가지고 터닝 포인트야? 그래서 지금 올라갔어. 굉장히 올라갔어요. 다시 40%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루에 여론 방향을 살펴보면서 좋아. 여론 우리 편이다 해갖고 이제 강공 드라이브를 건 건데 이거는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 공안통이죠. 네. 황교안 법무장관 공안통이죠.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소장도 역시 공안통입니다.
이 공안통들이 지금 나라를 다 이렇게 망치고 있다. 오, 선수들이 입장하셨나 아주 그냥. 그리고 지금 곧 있으면 개각 이야기가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뭐 김기춘 정도는 몰아내고 3인방은 못 몰아내고 이런 이제 정도. 김기춘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정도 얘기. 김기춘은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안 보는 거야 역사에서? 그리고 국무총리도 이제 바꿔야 되는 얘기가 있어. 국무총리 원래 자기가 뭐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양반 지금 자동으로 푸시해서 유임한 거 아니야 지금? 엄청 떠받고 있잖아. 이러니까는 국무총리 말빨이요 밑에 하나도 안 먹혀. 누가 그치. 말을 듣나 곧 나갈 사람인데. 이미 사표 냈던 사람 아니야? 공무원들이 씨발 그런 거에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그러니까 국무총리 말빨이 안 막히냐. 국무총리도 바꿔야 되는데 국무총리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황교안이 올라간다는. 썰이야? 썰이야 뭐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황교안 누군지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교안이 한번 했잖아. 응, 했지. 이걸 통신당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2주년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럼 또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답례품이야? 영전을 시켜줘야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지겨우면 나는 알겠지 뭐. 이 헌재 아까 이 작가가 헌재 탄생 배경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헌재가 제2공화국 때 생길 뻔하다가 5.16 쿠데타 때문에 없어졌고 네. 그리고 87년에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직선제 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헌재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라는 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굴곡과 계속해서 맥을 같이 했던 기관이란 말이야. 상징적인 의미가 예,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헌재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그리고 JTBC 뉴스에 따르면은 소수의 의견을 지켜주기 위한 게 헌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3% 딸랑 나오는 득표를 가지고 있는 정당 하나를 그냥 소수를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에 의해서 정당이 없어져야 되는데 국민 기본권도 무시하고. 그렇죠. 헌재가 헌재 역할을 못한 거지 결국엔. 그러니까 제가 헌재 그 탄생 배경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87년 때문에 탄생한 것을 뒤모르게 봐야지. 근데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을 지키려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판결이 계속 보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키려는 쪽을 보수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하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현실을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헌재 역할 자체가 사법부가 굉장히 군사 정권에 막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참 문제가 있다. 사법부를 보호해 줄 겸 그리고 위신이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올려주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법부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왜 진보정당이 그런 보호도 못 받고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는지는 진보정당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고 자성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새로운 진보를 위해서 좀 많이 좀 움직여야겠죠. 왜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대중정당 한다고 대중정당 표방했거든 통합진보당 만들 때. 네. 근데 지금 한 건 대중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 분열과 분열과 분열에 이런 연속에서 사람들이 지쳐나간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뭐 또 폭력 사태 있을 때 그런 거 보면 진보정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죠. 또 왜 민노당 시절부터 북한에 당원 명부 넘기고 이런 애들 있었잖아. 네. 그거 쳐내야 되는데 그거 징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초유의 사태 덕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이 판결 이후에 자기네들도 정리가 안 돼 아직. 뭐 의원직이 유지가 되느니 마느니. 그럼 기초의 의원직은 또 유지가 되느니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마느니. 그렇고 일단 의원직은 다 날아갔죠. 이거는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아니, 근데 비례대표는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건 당의 당에서 정당을 임명하는 보고 거니까. 지지했으니까. 예. 그런데 지역구는 국민들이 자기 손을 뽑았잖아. 그리고 이 법 규정도 없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자기네들도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법 규정도 없는데 헌법재판소 지들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이거를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을 이건 뭐 굉장히 큰 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하게 우리를 또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감사하게도. 통진당 일부에서는 뭐 이제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다 분명히 민주주의 후퇴 한 몇 발짝 후퇴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계속해서 그렇잖아. 북한에서 뭔 말만 하면 씨발 종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치. 또 국민들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겁나서 무슨 말 하겠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야권을 찍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 저 새끼들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정도로 통진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우리 있다는 보고 거예요. 종북 빨갱이래? 그래 그 얘기하잖아. 야이씨. 그러니까 헌재가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네. 일주일 지났으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 뭐 다른 팟캐스트도 많이 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헌재가 판결했는 그 내용 뭐 진보적 민주주의 이 강령의 문제 삼았잖아. 통진당의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가 왜 문제인데? 어? 근데 이런 강령 문제 삼은 것은 여기 이제 통진당의 리더들이 경기 동부여자부에서 이석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네. 그런 구체적 증거는 증거가 제시 없지. 못했어. 추론, 추측. 내가 씨발, 보니 그렇게 느껴져. 그럼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증거를 내놓지 않고 추측으로 그냥 판결했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는 추론 한마디를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누구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론 한마디만 해도 잡혀갈까봐 겁나는 세상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날 추운데. 아니, 얘네는 추론 가지고 뭐 당 하나 해산시키는데 우린 추론하면 잡혀가잖아. 우리는 못하지. 그리고 이제 헌재가 스스로도 말이죠. 스스로도 그랬어. 위헌정당 판단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들이 말해놓고 지들이 이런 판결을 냈고, 또 하나 마지막에 헌재 소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이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 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이 개새끼들아. 알면서 왜 이랬냐? 알면서 안다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할게. 우리가 이 나라 법이요. 알고 만약에 뭘 더하면 또 가중처벌되지 않나 원래?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지금 쌓인 욕은 이따 봉아리 형 오면 싹 다 하겠습니다. 네. 아이씨. 그럼 말이 안 되죠. 변론 18회, 또 증거 기록 17만 쪽이 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변론하고 한 달 만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리 정해놓고 어차피 왔다는 게임은 끝났어. 그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한교안이 짝짝꿍 맞아가지고 자기가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석기 사건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지나서 대통령이 박수 보내고 날짜는 이 날짜로 합시다. 그러니까 12월 19일 하고 설마 그랬겠어? 에이. 대단히 문제된 판결이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방송에서 했었지만 진보당 58년에 있던 조봉암 사건. 네. 그 판결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 조봉암 특집 다시 들어보시면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진보당은 당연히 빨갱이 집단이고 당연히 해산돼야 되는 거고 조봉암도 당연히 그래서 사형돼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야당이 그럼 어떻게 행동했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똑같은 행동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들 다칠까봐 입 꾹 다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60년 지나서 지금 역사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지금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당시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거 잘못된 판단이다. 삼업살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인정했고 지들도 사과했잖아. 그러면 지금 통합진보당 사건이 앞으로 50년, 60년 뒤에 역사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헌법재판소 이 판결한 사람들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전제하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헌재가 또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측하건대 정치적 판결에서는 무조건 이 정부 여당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나중에 야권이 집권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판결이 또 그렇게 간다고. 그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법률로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로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들 그럼. 중에 최고 기관인데 자존심도 없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으로 해야 되지. 우리 가 김병로 특집 했잖아. 네. 그걸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CD를 좀 거드려. 이분들이 팟캐스트 모를지도 모르니까. 이번 정부에서 안 될 거고 다음에 정말 정권을 교체하면 헌법재판소를 지금 이런 식으로 법관을 구성해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구성하면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온다니까. 그럼 다음 정권이라는 게 문제겠네요. 헌법재판관도 직선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좋은 방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 말고 다른 판결은 그래도 그나마 고개 끄덕거리는 글이 많아요. 근데 꼭 이런 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한 판결하니까 헌재가 우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박사 말대로 최후 보루예요 이거는. 여기서 결판이 나면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야. 지금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통신당 새로 불가능해 부활 불가능해 아웃이야 그냥. 통합진보당 의원들 불가능합니다. 끝났어요. 마지막 판결인데 여기서 어떻게 번복을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또 정당 만들 거라고. 또 만들면 되지. 그와 맞물려서 또 지금 진보 진영이나 야당 쪽에서도 또 재편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 이정희 의원이 제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정희 의원이 당을 만들면 또 당 만들면 돼요. 통진당 이름 안 쓰고 지금 헌재 판결 그러자 이름 빼고 강령 빼고 강령 딴 거로 바꾸면 되지. 진보적 민주주의 안 쓰고 딴 거 쓰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렇게 바꿔갖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나 여당이나 법무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1에서 3% 나오는 이 정당을
잡아가지고 이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소위 말하는 종북 숙주로 이용하려고 계속해서 써먹겠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뭐 또 이정희가 당을 또 만들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써먹겠다.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보 정당, 진보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 정당이 아니잖아요. 보수 정당이고. 당연히 진보 정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당제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양당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당제에다가 양당 다 보수적인 정당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진보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가장 문제가 바로 북한에 대한 태도잖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을 조금 확실히 이건 뭐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쇼라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면 계속 잡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번 얘기한 것처럼 종북하지 말고 친북하면 되잖아. 북한하고 친하자는데 뭐 그게 뭐 나빠? 아니 앞으로는- 친미도 있고 친중도 있고 친일도 있는데 우리 친북 방송에 친북 방송합시다. 네. 그러니까 저들한테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왜 지금 진보 정당이 이렇게 국민의 외면을 받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판결 나오고 나서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잖아요. 60%, 30%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의 정당 활동이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우리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이 자율성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스스로 위축이 돼요. 제가 들었던 예로는요. 예전에 아주 예전 그 통진당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뜻이 너무 좋아서 이분은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당비 내고 당원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은 정치에 관심도 없어. 근데 이번에 판결로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공포에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이 60% 안에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은 이런 공포의 시대. 가능하죠. 가능하고 우리도 한번 우리 저 지지자들 또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제가 YTN 라디오를 나가서 이 헌재 판결 한 세 꼭지 얘기했어. 헌재 판결이랑 또 그 우리가 저번에 비판했던 거 뭐지? 몰카 시계. 네. 뭐 이걸 쭉 얘기하면서 거기는 나 혼자 나가. 그러니까 내가 중립을 지켜줘야 돼. 예.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존나 깠어. 그거를 또 이게 핸들을 돌려버렸어. 돌려버렸어. 왼쪽으로 다 돌려버렸지. 내가 나왔거든? 어. 야, 항의자가 빗발치더라고. 왜? 왜, 저렇게 편향적인 사람을 써서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냐고. 아, 중앙선 타고 가다가 좌측으로 꺾어버렸어. 그거 전화 막 한 거야. 어. YTN에다가. 근데 전화 받느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방송에서 저쪽에서 보수적 편향하잖아. 가만히 있어. 그런가 보다. 오히려 팟캐스트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린 별 잘못도 없는데 우리한테 막 별 쌍욕하고 뭐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러잖아. 항의하잖아. 욕해야 될 때 욕 안 하고 진보는 우리끼리 싸우잖아. 예. 근데 저기는 바로 행동하는 가거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TV조선에 항의 전화하시고 채널A에 항의 전화하세요. 니네들은 왜 저런 사람들만 불러다가 방송하냐고. 아니 진보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저 우경화 세력 밑에서 언제까지 지배를 당하고 살 겁니까? 그래요. 하여튼 참 이번 어머 말해놓고 나니까 왠지 빨갱이 같은 발언이었어. 헌재 판결은 참 어이가 없는 판결이었고. 정말 쥐들이 무슨 뭐 대한민국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줄 아는 것 같아. 역사적인 판결이야. 하여튼. 지역구 아웃시키면서 국민들 무시했잖아. 예. 그리고 왜 지금 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로 문제 가지고 대법원이 증거로 삼았는데 아로가 1심 판결에서 실체가 있다 그랬는데 2심 고등법원 판결은 실체가 없다 그랬어. 그래 내려놓으면 무죄 났다고. 네.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도 안 났어. 근데 지들이 마음대로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대법원은 뭐 하지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 그럼 뭐해? 대법원 어떡하지? 대법원에서 아로 실체 없어요. 무죄라고 할 수 있나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해버렸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거 참,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말이죠. 대한민국은 3심 제도가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무죄라고 배웠거든? 예. 이거 헌재는 그런 것도 없어, 씨발. 이미 꺾어버렸어 그냥. 니들은 내 생각에 쫑북 빨갱이 새끼들이 아웃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아니,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필요 없어. 자기 기본적인 역사도 모르고 역할도 모르는 판결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 에이. 짜증 납니다. 야, 나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사흘밤째 새고 있어요. 성적 처리하느라고. 나도 성적 처리할 때 하나하나 따져보고 혹시나 뭐 할까 그런 고민하고 하는데 아니 대법원 판결도 안 난 걸 가지고 아유. 우리 필부 이 박사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말이야. 응? 야이씨 아유. 그래요. 어쨌든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다음 총선 대선 또 야권 연대하지 않으면 지거든요. 근데 진보당 혹은 진보를 뭐 새롭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쪽에 연대하면 또 무슨 새정치연합이 빨갱이랑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걸 또 프레임을 쓰지 않을까. 굉장히 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좀 아유, 우리는 박박 긁어 모아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저쪽 새끼들은요. 선거 때가 되면 기간 동안 싸우다가도 줄 쫙 씁니다. 그렇게 쭉 살아왔고요. 아니 새정치연합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중도 얘기할 거면은 내보낼 사람 빨리 내보내라고. 뭐 하는 거야? 왜 새누리당 의원이 무슨 지지 연락을 하고 그래? 네, 어쨌든 뭐 이번 판결은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 믿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 힘이 있나? 헌재가 판결해 버렸는데 더 이상의 재판은 없고 그냥 실수가 나와서 어.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기가 막힌다. 네. 자, 뭐 시사 문제는 이것만 하죠. 딴 거 뭐 있나? 딴 거 많습니다만 이것만 하죠. 예. 네,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하고 오늘은 12.12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2.12 2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에 구공수한테 6번으로 출동하라고 것을 지시했다라고 지시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바퀴도가 또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예. 있었죠. 양쪽의 공수여단이 이제 좀 부딪힐 만한 그렇죠. 공수 대 공수의 싸움이 될 뻔한. 구사단의 구청회가 이건영 장군에게 거짓말 구라로 출동시켜놓고 출동 안 연대 했습니다. 출동 안 합니다. 연대 출동 안 합니다. 했던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당시 정말 녹음됐던 그 내용을 테이프들 한번 들려줬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도의 1공수가 6번으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자 반란군들을 막을 G부 6번은 술령했습니다. 왜? 6번에는 6번을 지켜줄 병력이 없기 때문이었죠. 11.6 직후 구공수 소속 1개 대대가 6번 옆에 천막을 치고 배속돼 있었는데 전국이 안정화로 간다고 판단하고 12.12 터지기 열흘 전, 그러니까 12월 2일이 되겠죠? 원대 복귀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여긴 병력이 없는 아무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 역사라는 게 우연, 필연 이런 게 반복되고 중첩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기 만약에 구공수가 있었으면 씨발 뭐 1공수하고 뭐 1공수 지들이 어떻게 쳐들어와.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재밌어요, 역사라는 게. 자, 이렇게 되면서 6번 지휘부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6번 수뇌부는 6번을 버리고 수경사로 이동할 것을 결심합니다. 수경사가 일단 수경사 병력들이 있으니까. 네. 뒤늦게 6번에 나타난 노재현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가리들은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이동하고 튀고 바르고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죠. 뭐 선조부터 시작해서 승만이 형부터 네. 튀는 거 존나게 좋아합니다. 뭐 우리 문제 터지면 MB 정부 때 항상 빵카로 갔지 않습니까? 네. MB 네. 야전 잠바 입고 네. 군대도 안 갔으면서 야전 잠바는 아우 옛날에 그 총 쏘는 사진 보면서 아니 어디 39,900원짜리 그 왜 항공잠바 그런 것 같아. 그래. 그거. 뭘 입어도 싸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수경사의 장태환은 경복궁으로 전화를 걸어서 반란군 놈의 시기를 대가리통을 다 부숴놓겠어. 라고 했는데, 이거 MBC 오공화국 보면, 그 성우, 원래 그분이 성우 출신이야. 네. 김기현 씨. 김기현 씨. 그분이 잘했어요, 연기를 잘했는데. 말코 형님. 또 닮았어. 맞아, 장태환 닮았어요. 사람이랑 닮았어요. 예, 예. 머리도 조금 이제. 예, 약간 시원하시고, 벗겨지기 벗겨진 시작하시고. 게. 예. 근데 그 MBC 드라마 보면, 야, MBC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자료조사도 예. 철저히 하고 고증도 잘했어요. 그래서 당시 장태환 수경사령관하고 경복궁의 반란군들하고 통화를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MBC에서 그대로 따서했어. 그러니까 야, 그럼 그때 MBC는 그런 깡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게 이상하게 흘렀어. 처음에는 잘했거든. 근데 나중에 이상하게 흘렀는데. 근데 야, MBC 육공화국 왜 안 하나? 재밌는데. 본격 정치 드라마. 제6공화국. 친구야. 지금은 한번 내부적으로 보시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약간 막판에 얘기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상하게 흘렀다니까. 음. 막판에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장이 끝났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었는데. 왜냐면 봤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MBC 거 한번 들어봅시다. 장태환 사령관하고. 왜냐면은 이
장태환 사령관하고 그 반란군하고 이게 직접 통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태환 사령관이 이건영 중장한테 내가 걔들한테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라고 한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드라마로 구성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장태환은 이건영 장군에게 기계화 사단의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이건영은 국방장관 노재현에게 출동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재현은 무엇보다도 전방 경계가 중요하니까 병력은 아직 움직이지 말아야겠소. 서울 상황을 좀 더 본 뒤 방침을 정합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건영이 군을 위에 오다가 내려야 군을 빼지. 그래서 계속 못 빼고 박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반란군들은 위에 오다가 어디 있어? 지들 멋대로 병력을 출동시켰지 않습니까? 상관 명령 거부하고 하극상까지 일으키면서. 근데 그것을 막을 책임이 있는 육군 지휘원은 이렇게 절차. 야, 공문회 없어, 공문회. 공문 줘! 형식.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 근데, 보수하고 진보의 싸움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그럼요. 같아요. 보수는 온갖 편법, 불법 다 써가면서 자기 이익 챙길 때, 그렇지. 진보는 법에 어긋나면 안 돼.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는 정갈하고 깔끔해야 돼.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패배의 수렁으로 그쵸. 빠져들어가고 있었죠. 자, 기계화 사단의 출동 요청을 한 장태환은 바로 자신의 휘하 전차부대의 출동을 지시합니다. 전차부대만 뜨면 경복궁에 있는 반란군들을 모조리 때려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장태환은 수경사 작전참모장 박동원 대령에게 전차부대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이 박동원 대령이 누구냐면 12.12 때 장태환을 도와갖고 반란군 진화를 앞장섰던 장군입니다. 육사 14기 선두주자. 육사에서 기수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수별로 무슨 하랑을 뽑는데, 그러니까 최고군인. 14기에 그가 바로 뽑힌 사람이 박동원 대령이었어요. 엘리트네.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지. 육사 수석 졸업 그런 거. 그런 거죠. 네. 근데 이 박동원 대령은 하나회의 견제로 별을 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별 달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회 아니잖아. 이러면서 네. 견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야전 지휘관으로 인정받았지만 이 하나회 박동원 아닙니다. 대령은 군에 사조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회를 비판했고 결국 전두환의 견제로 별을 달지 못합니다. 1979년 보안사 조랑카드에 남아있는 박동원 대령의 장성 진급 불가 이유 뭐였냐? 불순한 사상. 갖다 붙이는구나 또. 아니, 늘 씨발 이래. 군대에 사조직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불순한 아이 사상이요? 몰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불순한 사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 김대중을 지지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자, 그건 하여튼 그렇고 12월 12일 밤 10시 30분경 장태환 장군의 수경사 예하 전차부대에 육중한 캐리필터 소리 드르르르가 아스팔트를 진동시켰고 이거 들으면 막 무섭죠. 그럼요. 땅이 천지가 그렇지. 진동하잖아. 그렇죠. 경복궁 내 반란군들은 이 소리를 듣고 아연 실색할 수밖에 좋댔다, 없었습니다. 좋댔지. 좋댔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장태환이 호언한 대로 수경사 전차들이 자신들의 대갈통을 다 박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진짜 경복궁 날아갈 뻔했다. 아이고 쫄았죠. 마린 저기 있는데 여기 CG 모드로 딱 박아버리면 아니, 그냥. 뒷부분 보면은 지금 야포 부대랑 다 경복궁 조준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만약에 걔네가 1.4라도 했으면, TOT라도 쐈으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경복궁 다 날아가서 진짜. 경복궁 내 반란군들이 전차부대가 어디 소속인지 급히 알아보니까 수경사 33 경비단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경사 33 경비단장은 누구냐? 김진영이잖아, 하나회. 나 이게. 하나회, 진짜, 아이, 진짜. 김진영이니까. 김진영이 전차부대를 막기 위해 혼자서 찝차를 몰고 경복궁을 나섭니다. 그때 장세동이 그런 김진영을 말리면서, 야, 너 가면 뒤진다. 야, 왜 그래? 너 목숨을 하나야! 이러니까 김진영이 어차피 2판 4판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전차가 있는 쪽으로 가서 말리겠다. 어차피 자기 부대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진영은 전차 부대를 막아 세우고 전차 부대 중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이대로 진고 나면 아군끼리 엄청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 돌아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에이, 장태환 장군이 지금 너무 흥분해서 저 정상이 아니야. 아군끼리 교전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돌아가라. 비키십시오. 계속 막으면 단장님을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나를 깔고 가라. 그래, 진짜 어떻게 깔고 가. 이렇게 해서 전차 부대가
빠꾸를 해요. 시험 진짜 깔지를 못하지. 빠꾸를 해요. 나 진짜, 야, 김진영, 근데 김진영이 살렸다고 봐야겠네.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하겠지요. 목 쓴 거야, 이거. 그럼. 그리고 영삼형이 개새끼야 나가 하나이 나가 이 개새끼야 너 니가 더 필요 없어 해서 바로 날아갔다는 그런 김진영이 있죠. 그래 어때서 전차 부대는 빠꾸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장태환의 마지막 보루까지도 반란군에게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야 정말 김진영이 큰일 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장태환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계화 사단과 26사단 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휴. 조금씩 대세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태환은 수경사 상황실에 모인 예하부대 장교들과 남아있는 자신의 부하 소속 부대원들 취사병까지 긁어 모았다 그래요. 네. 그 부대원들에게 비장한 어조로 명령을 내립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와 정을 나누던 사령부 전 장교는 450여 명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60명 이외의 장교들은 30경비단에서 국가 반란을 모의하는 무리들과 작당해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이 사령관의 지휘 능력과 덕이 부족한 소치이며 또한 내가 취임한 지 불과 24일밖에 안 되어 미처 이러한 암적 요소들을 사전에 재거치 못한 것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최후의 명령을 하다라니 우리 모두 천지신명께 맹세하고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줄 것을 바란다.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군요. 첫째, 제30경비단장 장세동, 33경비단장 김진영, 헌병단장 조홍은 누구든지 발견 즉시 체포하되 반항하면 사살하라. 둘째, 현재 30경비단에서 반란을 모의하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니 발견 즉시 체포 또는 사살하라.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치. 장태환 장군의 의지를. 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일곱째, 사령부에 남아있는 전차 4대 마지막 전차 4대. 토우. 이 토우는 대전차 유도탄. 예. 대전차 유도 미사일 뭐 그런 겁니다. 3.5인치 로켓포 등 가용한 모든 화포는 탄약 상자를 개방하여 완전히 차량에 탑재하고 자체 방어에 임한다. 또 모든 야포단의 모든 포는 경복궁을 조준하라. 결사의 의지군요. 그럼요. TOT. 간만에 외쳐본다. TOT. 준비! 싹! 빵! 아우. 그러니까 있는 무기심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항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여차하면 씨발 경복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어. 그치. 발랑은 놈의 새끼들. 아우, 대단한 양반이다. 예. 장태환은 구공수가 도착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차 4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윤흥기의 구공수는 차를 돌려 부대로 아이고야.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구공수 윤흥기 준장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명령으로 부대 출동 대기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곧바로 서울로 출동할 수 없던 윤흥기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선 참모장이었던 신소 대령에게 후발대로 따라올 지시를 하고요. 자신이 선발대 1개 대대를 이끌고 서울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구공수가 출동해야 되는데 씨발 차가 없어. 애들 태울 차가. 그래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야 너는 이따 따라오고 내가 먼저 1개 대대 됐고 먼저 서울로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1개 대대 봐도 엄청나지 않나? 그럼요. 엄청나죠. 원래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러나 본진이 막 부천 톨게이트에 이르렀을 때 아직 본부에 남아있던 참모장 신대령부터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단장님, 사령부의 출동 지시가 무효라는 전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안부대에서도 병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자, 이건요, 내막을 좀 봐야겠네요. 구공수 출동 명령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전두환 일당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좋댔어. 구공수는 바퀴도 1공수보다 서울에서 훨씬 가까워서 구공수가 먼저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모여있던 모든 반란군들은 이 구공수의 출동을 막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구공수 윤흥기의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제거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은 3공수의 최세창 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 부대에 파견됐던
보안사 요원들을 이용해서 구공수가 출동하면 안 된다라고 회유 작전을 폈고요. 자신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출동 무효라는 전통문을 띄우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작전은 육본에 연락해서 서로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전두환이 6번에 연락해갖고, 야, 우리 둘 다 이제 군대 출동시키면 좆된다. 우리 쇼당 던진 거지. 우리 하지 말자. 1공수 출동 안 시킬 테니까. 니들도 오지 마. 9공수 출동시키봐라. 그래서 6번에서, 그래? 오케이, 콜. 왜냐면 그랬는데, 군인 전두환은 정신이잖아. 씨발, 효과. 그러면서 1공수 출동시켰어. 효과. 그리고 바로 왔지. 당한 거죠. 당연히 이 약속에 6본 측은 전두환을 믿고서요. 구공수 출동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뻐꺼는 약속을 어기고 1공수를 그대로 6본으로 진입을 시켰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차피 뒤가 없는 애들 아니야. 반란군 아니야, 반란군. 아니 죽기 살기로 쿠데타를 이룬 새끼들이 무슨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지. 너무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6번 수뇌부에 완벽한 오판이죠. 그렇죠. 지금 야당은 절대 야권 통합, 야권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자, 지도자들의 무능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12.12 당시에 수경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6번 수뇌부의 작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김수택 중령의 증언입니다. 군인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12.12 당시까지만 해도 나의 꿈은 별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보여준 장성들의 행태는 단순한 실망 이상의 어떤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장성들이라는 것은 6번 지휘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휘관으로서 소양인 상황 판단 능력에서부터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사태 이후에 보신하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세가 합수부 쪽으로 기울어가자 한다는 소리가 역부족이다. 이미 늦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이들이 보다 기민하게 상황 판단에 노력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 수많은 가정 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드네요. 아니 구공수가 빠꾸만 안 했어도요. 그치요.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공수가 먼저 도착하는데. 참. 아니, 우리가 이 12.12가 터졌을 때, 우리가 태어나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켰네. 참나.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미군이 있어야 될지도 몰랐겠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두환은 3공수 최세창에게 직속상관 정병주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공수 박희도, 3공수 최세창, 5공수 장기호는 정병주가 특별히 아끼는 부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군 진급할 때마다 정병주가 할 때마다는 아니겠지. 장군 진급이 한 번이니까. 정병주가 많은 힘을 써줬고 다른 장군들이 그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문제다라고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은 에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새끼들이니까 감싸줬다 그래요. 그런 부하들이 아버지 같은 직속 상관을 사살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12.12가 일어나고 몇 해 후에 장태환 장군과 정병주 장군이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정병주 장군이 장태환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에게 총구를 들이민 과거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최세창, 박희도, 장기호 등은 내가 특전사령관 당시 이 승진, 이 보직 문제 등에서 모두 나의 은혜를 입었던 부하였는데 그들이 날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이게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걸 그때 실감을 했지.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야. 그런 자, 거지. 전두환은 쿠데타 성공 이후 정병주를 체포한 것은 정병주가 김재규의 안동농림 1년 후배로 저희 김재규 특집 들어보시면 그의 뭐 학력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나옵니다. 정병주 장군 우리 동네야. 영주 출신이야. 영주 출신의 안동농림 출신이고. 김재규를 평소 추종했고 정승화를 구출한다고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했다고 그의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세창은 3공수 15대 대장 박종규 중령에게 정병주 사령관 체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렇죠.
특전사령관실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정병주와 사령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은 박종규 중령이 끌고 온 병력에 기습을 당했고요. 김호랑 소령은 사망, 정병주 사령관은 왼팔에 총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종규가 특전사령관실을 습격했을 때 특전사령관 정병주 옆에는 김호랑 소령만이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장교들은 전부 최세장한테 넘어간 거죠. 김호랑에게도 신군부 측의 회유가 있었으나 김호랑이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상관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군인. 참군인이지. 네. 박종규 부대가 특전사령관실을 습격했을 때 김호랑이 가지고 있던 화기는 8연발 권총 한 자루가 다였습니다. 그는 M16 소총으로 무장한 특전사 부대원들에게 권총 한 자루로 맞서면서 끝까지 자기 상관을 보호했고요. 결국에 김호랑 소령의 몸에는 6발의 총탄이 박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6발의 총탄이 박히면서 전사한 것도 모자란데 신군부 측은 그렇게 돌아가신 김호랑 소령의 사체를 안매장합니다. 개새끼들이지 아주 뭐. 씹새끼들이죠, 아주 그냥. 당시 신군부에 회유되었던 특전사 신우식 특전사 작전 차장이 김영삼 전부 때 5.18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 사건 조사에서 검사의 조사에 응하면서 이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던 그 내용이 정병환 남아있으니까 검사였죠. 한번 봅시다. 당시 피의자는 사령관실에서 총소리가 나는 등의 변고가 발생했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겁나가지고요. 못 나갔어요. 이런 씨. 아니 직속상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행돼서 갔다면 당연히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부하의 임무 아닙니까? 작전 참모 임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시 상황인데 아니 피의자 자신이 무능했다는 걸 지금 피의자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아 배째는 거야? 나 무능의 배째야 이거야? 이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세창을 다 넘어가가지고 자기 사령관이 지금 총 맞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야 군인이 자존심이 있죠. 저 말을 아유, 해도 이렇게 야 너 병신이야 했더니 병신이에요. 저 병신이에요. 뭐 이게 왜 안 뭐야? 나갔어? 겁나서요. 군인이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김호랑 소령 사망 당시 나이가 36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어리네. 네. 아우. 그의 아내 배경옥은 김호랑 소령이 사망하고 나서 사흘이 지난 뒤에야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눈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네. 김호랑 소령의 장례식은 그가 죽고 3일 뒤에 특전사 연병장에서 거행되었고요. 그의 몸은 화장되었고 뼈는 국립묘지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1980년 2월 29일에 국립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 특전사 뒷산에다 안매장했고, 그걸 꺼내서 이제 3일 뒤에 특전사 연병장에서 네.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병상에 있던 정병주가 이때서야 김호랑 소령의 죽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팔에 총상이 있고서 이제 병상에 있었으니까. 신군부는 특전사령관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김호랑의 죽음을 상관에게 숨겼던 겁니다. 김호랑의 아내 배경옥은 12.12 이후 박종규를 찾아갑니다. 박종규 부대가 특전사 사령을 습격해가지고 김호랑 소령을 사살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 저번 시간 언급한 것처럼 두 집안이 굉장히 가까웠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님 내 하면서 뭐 그렇죠. 형님 동생 하면서 네. 지냈다고요. 간사에서 같이 살았잖아. 네. 아파트 간사에서. 에이씨.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 남편이 그 친한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가서 어떻게 내 남편한테 그렇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박종규의 대답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매몰차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배경옥 씨는 그 충격으로 인해 양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고요. 1991년 남편이 떠난 지 12년 뒤에 배경옥 씨 역시도 남편 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이는 실족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랑 소령과 배경옥 씨 사이에 자녀는 없고요. 김호랑 소령의 모친도 화병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간 집안 완전 둥지 박살을 내버렸군요. 쿠데타, 하극상을 막지 못한 책임의식, 자신이 키웠던 장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자괴감,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비명 행사한 부하에 대한 애통함을 늘 갖고 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12.12 반란이 일어난 지 10년 뒤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1989년 3월 4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송추 유원지 부근 야산 참나무 가지에 주황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체는 높이 2m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요. 얼굴만 새까맣게 부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소주병 3개와 일회용 컵 등이 있었습니다. 목을 맨 사체의 주인공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정병주 장군의 손목에 있던 반자동 세이코 시계는 19일 수요일 11시 45분으로 멈춰 있어서 이 요걸로 추정을 하면 사망 시각은 4개월 보름 전인 88년 10월 19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사체 몸에서 나온 유류품은 현금 4만 원.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체 발견 즉시 정 씨의 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요. 부검이 실시가 됩니다. 왜? 유서도 없고 장군이 원래 이렇게 자살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월 6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윤영모 검사의 지휘로 국가수 법의학 과장 서재관 박사가 집도한 부검에서는 목 오른쪽에 세 큰 이건 졸린 자국입니다. 이렇게 졸려진. 예, 졸려진 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반 사체 이렇게 반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사반이 하지와 하부 장기에 몰려 있는 데다 외상이나 외부 충격 흔적이 없어 일단은 의사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얼굴의 부패 상태와 하체의 수포 상태, 겨울철 날씨 등을 고려할 때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병주는 이미 88년 10월 16일 아마 그 무렵에 명동 성당을 다녀온 뒤에 집에서 쉬다가 밤 8시께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남겨진 정황대로만 보자면요. 12.12 이후에 계속해서 우울한 생활을 해오던 정 씨가 당뇨 등의 신병의 악화 그리고 비보증을 잘못해서 당시 녹번동에 있던 자택이 이 근저당에 잡혔습니다. 6억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가출을 해서 경기도 야산에서 소주를 마시고 자살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어떠한 검은 세력에 의해서 타살된 후에 자살로 위장되었을 가능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그는 83년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천주교죠? 독실한 천주교 신자 생활해온 이 사람이 이 천주교에서 제일 죄악시하는 교리가 뭐 이게 그중 하나가 자살이죠. 그죠? 네. 교리 어길 리가 없잖아요. 원래 불교였었는데 네. 아들 내외가 천주교여서 개종한 거예요. 개종한 건데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자살을 했다? 조금 그렇죠. 그리고 둘째, 물론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산책을 자주 하고 대중탕도 애용하면서 이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이거 갑자기 버려?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셋째, 평소에 사소한 일도 기록을 남기는 성품으로 보아 유서 한 장 없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란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자기 평소에 습성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뭐 자기가 죽는데 유서를 안 남겨?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빚보증 문제도요. 집이 근저당만 설정이 되었을 뿐 직접 생활에 변화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갸우뚱해집니다. 12.12 당시 군사반란 진압하는 진압군편에 섰던 정병주의 동료 장태환도 정병주는 절대 자살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병주 사망할 때 말 많았어요. 네. 사체 발견되고 나서 또 사체도 이거 야산에 목매다는 건데 이거 몇 개월 동안 발견 안 됐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송추 유원지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고 주소도 없이 그냥 소주 몇 병만 굴러다녔단 말이지. 이것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좀 또 정병주 사령관이 12.12 문제로 기록을 했었다면 뭐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뭐 자살을 했어야지. 수서 있잖아. 근데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갑자기 그리고 그 장태환 장군이 이 12.12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전두환 정권 말기에 자료를 막 수집하고 있었거든. 네. 그때 정병주 사령관이 장태환 장관한테 편지 써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한다.
내가 도와줄게.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모아가지고 그래. 줄 테니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역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하자라고 중요한 얘기까지 했거든. 이야기다. 그런데 역사적 판결이 전혀 나지 않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네. 건가요? 어쨌든 정병주 사령관과 김호랑 소령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면, 자, 구공수가 병력을 돌려서 회군하고 있을 때, 반란군 측의 일공수는 거침없이 서울로 향해서 행주대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행주대교를 차단하고 있던 초병들은 사단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박희도 일공수에게 바리게이트를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에 화가 난 박희도가 각 대대장들에게 전병력들에게 탄약을 지급하고 만일 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이 거죠. 새끼들 막 가는구만. 막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공수는 20분 만에 행주대교를 넘게 됩니다. 아니 초병 이거 몇 명이 지키고 있겠어. 그렇죠. 공수 씨발 대대가 왔는데 공수부대가 박살 여단이 왔는데 예. 박살나는 거지. 그리고 육본과 국방부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장태환이 출동 명령을 내린 야포단은 일공수가 행주대교를 장악하자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다리를 못 건너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바퀴도 오기 전에 야포단이 먼저 왔으면 다리를 건넜겠죠? 그렇죠. 근데 일공수가 와가지고 바퀴도가 다리를 딱 장악하니까 야포단이 다리를 못 건넌 거지. 그리고 노태우의 구사단은 중앙청을 점거했습니다. 전두환은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하나회 소속이었던 수경사 헌병 부단장 신윤희 중령에게 장태환 수경사령관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장태환 잡아와. 근데 신윤희도 말이죠. 하나회 소속이거든. 근데 신윤희가 있잖아. 나중에 또 영삼이 역사바로 작했잖아. 그때 뭐 자서전 같은 거 썼어. 예. 12.12 반란 아니라고. 예. 뻔뻔스러운 인간. 예, 아이고 진짜. 자, 뻔뻔해야 돼. 이런 짓 하고 살려면 뻔뻔해야 돼. 그러면서 뭐 장태환이 술이 취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렇게 했다고. 야 장태환 술 먹으려고 폼 잡았을 때 전화기 올라서 나갔어. 뭔 술을 먹어. 말도 되는 소리하고 있네. 자, 장태환 수경사령관 체포 명령을 내리고 또 수경사의 작전 상황실을 꾸민 6본 지휘관들의 무장 해제도 지시했습니다. 전두환이 신윤희한테 지시했던 거죠. 장태환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고 죄 없는 자신들의 부하들이 사지로 내몰을 것을 생각해 더 이상의 응전 의지를 꺾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무실 옆 접견실로 참모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네들 오늘 밤 고생 많았다. 이 시간부터 일체 전투행위와 사격을 중지하라. 모든 상황은 끝났다. 우리가 졌다. 군인은 승부에 깨끗해야 돼. 자네들은 그저 사령관이 명령하는 대로 했을 뿐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가서 일들 보고 새로 오는 사령관을 맞을 준비나 해라. 진짜 군인다운 말이네 이게. 네. 장태환 장군이 좀 무식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멋있는데. 상마초네.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다 나한테 책임을 돌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예. 돌아가라고 이제. 아까 검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멍청해서 저 병신이에요. 그거랑 너무 반대되잖아요. 극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이 자기의 소속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장 장군이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상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12월 13일 새벽 1시 드디어 12월 10일 밤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지금 하루 얘기하고 하루 있잖아. 넘었어요. 자, 새벽 1시 박희도 1공수가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했습니다. 국방부에 들어갈 때 옥상에 수경사 발칸포 대공부대가 사격을 실시하여 1공수 부대원들 몇 명이 사망했고 발칸포 사수 정선엽 병장도 공수부대의 사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박희도가 국방부 들어갈 때요. 벌써 이 딸딸이로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들어가니까 뭐 얘기를 했어. 네. 다 짜고 쳤는데 그 꼭대기 옥상까지 연락이 안 된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옥상에서 뭐야 이거. 뭐야, 씨, 군인들이 들어와. 그래 발칸포를 당겼던 거죠. 자, 새벽 3시 전두환의 명령을 받은 신윤희는 수경사 사령관실로 가서 장태환을 체포하고 하소곤 6번 작전 참모부장 김진기 헌병감 등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무장해제할 당시 하소곤 소장이 헌병들이 쏜 M16 소총의 옆구리를 관통당했습니다. 이야, 참 중령놈의 새끼가 별한테 총을 쏘고. 나라가 새벽 개판이구만. 4시 30분
노재현을 최규하 앞으로 데려간 반란군 측. 이게 국방부 들어갈 때 말이죠. 노재현 또 지하실로 숨었어. 노재현 미치겠네. 우리가 말한 12.12 하루 동안에 노재현이 한 일은 계속 숨어. 택시 타고 저기 미팔군 튀고. 국방부 왔다가 또 총소리 하니까 지하실로 보일러실로 숨고. 진짜.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국방부 장관 이리 오시하고 뒷덜미 잡아서 자 최규하 대통령 데려왔습니다. 그렇지. 이제 제가 해주시지요. 일단은 노재현을 잡아 석방하는 거죠. 이따가 대통령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재현을 최규하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정승화 체포권에 대한 최규하의 재가를 받아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씨발 지금 계속 그렇죠. 구공수 수도하고 인공수 수도하고 지랄병 한 겁니다. 이렇게 재가를 받아냄으로써 12.12 군사 반란이 마무리되었다. 하룻밤의 얘기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승화 체포가 시작이자 끝이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12.12에 그 가담했던 신군부의 승리, 전두환의 승리로 귀결이 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족 같은 나라로 들어가게 역사가 진입하는 하룻밤에 완전히 뒤바뀐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란 진압 실패 이후 수경사령관 장태환 씨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태환 장군은 12월 13일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생활이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보안사 요원, 합수부 특수수사대 소속이라고 하네요. 보안사 요원 이명이 6개월 동안 봉천동 그 장태환 당시 장군에서 이제 예편됐겠죠. 장 씨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장 씨를 가택연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집에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때부터 장태환 장군의 가문은 비운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장태환의 부친은 1979년 12월 24일 자신의 아들이 김재규, 정승화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둔갑돼서 쿠데타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 소식을 접하고 텔레비 방에서 내가라 라고 한 뒤에 모반자 밑에서 살아갈 수 없다면서 그날부터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의 부친은 이듬해인 1980년 4월 18일 돌아가십니다. 꽃길을 끊으면 뭐 그렇죠. 죽지가 뭐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태환 집안의 비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택연금 중인 상황에서도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아들이. 어느 날부터 누나와 함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쿠데타군에 의해 제거된 아버지와 집안의 앞날을 누나와 함께 고민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82년 1월 12일 아침 10시 40분경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는 소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장태환은 한 달 동안 친구들 위주로 백방으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굿도 해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슬에서도 이게 찾는 법이 있어요? 아니 구태여 있잖아.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라 뭐 그런 거고 뭐 하거나 있어요. 보인다 뭐 그러면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때 장태환의 친구들이 장태환에게 권정달 한번 만나보라고 권정달 만나서 부탁 한번 해보라고. 당시 또 우리 정달 형이 집권당 민정당 사무총장 아니야. 그렇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전국의 보안부대와 경찰을 동원하면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해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아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근데 권정달이 누구야? 반란군 가담자 아니야. 그렇죠. 장태환으로서는 그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 그럼요. 진짜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문제요. 아유, 아들이 문제야. 아유. 석가모니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무슨 이제 장벽 뭐 그런 뜻으로 이 아들 이름을 라우란가 뭐 그렇게 지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은 다 이제 장애물이요. 그럼. 그러니까 뭐 내 혼자 내 문제라면 저 권정달한테 찾아갈 일이 없죠. 그렇죠.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죠. 찾아가야지. 자존심 박박 구기고서 장태환이 권정달을 찾아가는데요. 아이고 선배님, 왜 그런 중요한 집안일을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배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건 새끼야 뭐야? 210이라도 바르고 얘기해. 이 내기는 새끼야. 거야? 야, 권정달은 그 즉시 그래도 좀 해줄 건 해줬네. 해줬죠. 치안본부장에게 24시간 내로 찾아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태환은 내친 김에 박준병 보안사령관까지도 찾아갑니다. 이왕 한번 베린 몸. 그치. 한 번이 어렵지 그렇죠. 두 번째부터는 쉬우니까. 박준병도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태환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총경, 경감, 경위 등 여럿의 경찰 간부들이 장태환 씨의 아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권정달 형 한마디에 바로 뭔 경찰 간부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싹. 그리고 권정달을 찾아간 다음 날인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찾았어요. 2월 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당직실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장군님 자제분의 인적사항을 학교로 문의해왔기에 확인해 주었더니 경상북도 외관읍에서 인동 쪽으로 약 1km쯤 더 가서 낙동강을 끼고 도는 길 위쪽 100m 지점의 산 기슭에서 자제분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곡기를 끄는 장태환 장군의 부친, 즉 아들인 장성호의 할아버지의 묘소 근처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묘소 근처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 뭐. 그치. 아버지가 강제 예편 당해가지고 저렇게 집에 가택연금 당해서 있고. 아버지는 장군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스스로 돌아가시고, 곡기 끊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셨고. 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야. 할아버지 산소로 찾아간 거지. 그 추운 2월 달에. 네. 손자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장태환은 엄동설안의 꽁꽁한 아들의 사체를 승용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장태환은 아들의 언 몸을 입으로 빨면서 아들의 언 시신을 녹이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눈을 빠니까 눈이 녹으면서 눈에서 얼음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하고요. 장태환은 아들의 마지막 눈물인 것 같아서 그것을 집어 삼켰다고 합니다. 코를 빠니까 녹이면 역시 얼음이 나왔고요. 배를 빨아서 녹이면 역시 얼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체가 막 꽝꽝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일일이 다 녹인 거죠. 그래, 녹인 거야. 장태환은 연신 아들 몸에서 나온 얼음을 입으로 집어 삼켰다고 합니다. 진짜 울분을 못 이기는 거죠. 자신의 아내에게 꽁꽁한 아들의 사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연신 아들의 몸을 입으로 녹였던 거죠. 집에 도착한 장태환은 양주 한 병을 단숨에 들이키고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식 잃은 부모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뭐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걸 거예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태환 장군은 2010년에 작고했고요. 아내이신 이병호 여사는 2012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거 봐요. 이거 전두환이가 지금 몇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12.12 없었으면 왜 이렇게 줄줄이 다 죽어? 근데 가족이. 전두환이는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29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내인 이 장장군의 아내 이병호 여사가 뭐 시아버지 그렇게 잃고 아들도 그렇게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만 보고 사는데 남편도 남편마저 먼저 돌아갔어. 먼저 가시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스스로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태환 장군의 자녀가 일남일녀거든. 네. 이 남은 딸은 어떡하냐고. 어떻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참. 그 현대사의 무거운 짐들을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고통을 다 안고 살겠네. 몇몇 위정자들의 욕심 때문에 한 가지 정말 파괴됐습니다. 자, 쿠데타 다음 날인 13일 정승화에 대한 신문이 서빙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승화는 신군부 측에서 자신을 고문하려 하자 너희들이 날 고문할 모양인데 육군 대장 체면으로서 고문당할 수 없다. 예편언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정승화가 이렇게 말하자 이미 써놨거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날 전두환은 반란에 가담한 장성들을 영전시키며 군 수뇌부를 대거 이동시킵니다. 황영시가 육군 참모 차장으로 가고 유학성이 3군 사령관으로 차규원은 2군 사령 씨발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구만. 다 해쳐먹는구만. 정호영은 특전 사령관으로 백운택은 구사단장으로 가고 노태우는 수경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반면 반란군을 진압하려 했던 군인들은 모두가 옷을 벗었습니다.
정승화 육참총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강제 예편당했고, 야, 이거 수치지요. 별 4개 대장이. 그렇죠. 이등병이 뭐야? 야,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영 3군 사령관은 김재규로부터 거액의 돈을 2차례 받고 김재규의 신복을 활동했으며 12.12 때 조직적 저항을 했다고 옷을 벗겼습니다. 돈 받은 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두환이도 받았다고. 예. 당시 다 받았다고. 그런데 올가맨 거죠 이거. 또 정병주는 김재규와 선후배 사이면서 김재규가 사단장할 때 정병주가 참모장을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고 79년 10월 거액을 김재규로부터 받고 추종 관계에 있는 자로 12.12 때 장태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벗겼습니다. 장태환도 같은 이유로 옷을 벗었습니다. 자, 전두환 일당이 이 장군들에게 죄가 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의해 감옥에 수감된 전두환을 검사가 찾아가서 신문한 장면입니다. 군 통수계통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부터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재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민 육군 참모차장, 장태환 수경사령관 등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의 지휘관들이 정승화 총장 연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반란으로 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한 걸 두고 정승화 총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반란 또는 내라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승화 총장 연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등 합수부의 공무집행에 저항하려 했기 때문에 본인은 병력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잘못 없다는 얘기 아니야? 말 좆도 안 된다, 씨발. 야, 봐라. 지가 말했잖아.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에서 병력을 동원했다. 육군의 정식 지휘계통에서 병력을 동원하면 지가 거기다, 알겠습니다. 해야 되지. 그치. 거기다 맞으면 반란이야. 그치. 그런데 머리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자빠졌어. 아니, 그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솔직히 보안사에 있는 병력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전방에 있는 구사단 빼내고, 그쵸. 정병주 사령관 특전사 빼내고, 수경사 빼내고, 이거 다 지가 불법적으로 한 건데. 이거 짝짝꿍 말도 안 돼. 맞아가지고. 지가 말해놓고도 헷갈렸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유, 씨. 자, 어쨌든 전두환의 이런 숙군으로 인해 가지고 12.12 사태 일주일 후 고위 장성의 목 40개가 일제히 날아갔고 1980년 말까지 옷을 벗은 장군은 9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삼형이 하나의 별들을 또 훅 떨어뜨렸지. 그러니까 이 숙군은 뭐냐면요. 내 말 잘 듣는,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또 정식 육사 중심의 인물들을 전부 전진 배치시키고 그 전에 있던 구군인들 다 또 비하나의 군인들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 마음대로 군을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별 2개짜리가 뭔 짓이냐 말이야, 별 2개짜리가 이게. 참나. 자, 다 아시겠지만, 쿠데타 성공 후에 보안사 사령부 식당에서 자축 파티가 열립니다. 야이씨! 그러니까 이것만 봐. 이 자축 파티를 열었는 것만 봐도요, 그, 전두환 측이 말하는 김재규 수사 도중에 나온 우발적 사건이다. 12.12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루 지나면서 그러니까 파티 준비는 미리 했어야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샴페인을 다 준비하고 우리도 저 프로야구 같은 거 할 때 미리 준비해놓고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또 이 새끼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자축 파티 뒤에 기념 사진을 찍죠. 네. 거의 딱 앉아서 쫙 찍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겼어. 그렇습니다. 이후에 전두환이 중정부장 서리로 취임하면서 보안사와 중정의 양대 정보국을 전부 다 손에 넣었죠. 그러면서 전두환이 대한민국의 정말 실세로 완벽히 부상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전두환 특집, 뭐 김재규 특집, 김대중 특집, 내라는 뭐 특집 많이 했습니다.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하겠죠. 5.18 네. 특집.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미국의 쿠데타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제거하려는 작전. 네. 그래 전두환이 항상 쫄아가지고 병력 존나게 데리고 다니고 움직이고 네. 잠도 집에서 안 자고 딴 데서 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곧 이어서 5.17 비상계엄 확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를 다 잡아들이고 김영삼 가택연금 시켜서 정치권에서 추방하고 그리고 5.18 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는 정권을 네. 찬탈하는 그런 전두환의 정치적 야욕의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2.12 군사 쿠데타고 결정체는 바로 5.17 비상계엄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은 바로 12월 12일 당일 그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2.12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6번 수뇌부의 판단착오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전두환한테 모든 걸 내주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 2부에 걸쳐서 12.12를 다뤘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작가가 대본에 굉장히 꼼꼼하게 반란군이라고 썼거든요. 네. 다 반란군이라고 썼어. 반란군이란 말이 이렇게 입에 쫙 달라붙는 것도 그렇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군사 쿠데타 입에 안 맞아. 안 맞아. 반란군이지. 반란. 12.12 군사 반란이 착착 맞지. 네. 그래서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몇 번이나 이 반란군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금성의 광고 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더한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금성 입장에서는 요번에 우리 거 사면 10년 동안 가전제품 바꿀 일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을 텐데 그 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 역사 몇 년을 좌우한 거야 도대체. 80년부터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를 좌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작살난 새 집안 그리고 우리 역사 반면에 그 순간의 결정 그 하루 때문에 아직까지도 번쩍대면서 살고 있는 사람 참 역사가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역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역사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역사는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은. 네, 12.12 하루의 이야기를 저희가 며칠 나눠서 했는데, 사실 이 하루가 그 이후에 몇 년을 지배했다. 혹시, 그때 만약에 구공사가 왔더라면, 혹시 뭐가 왔더라면, 모든 역사는 왔더라면 반복이겠죠. 또 하나 느껴지는 건데, 제가 어느 날인가, EJ 전체, 이제 목록을 봤어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우리 전두환도 얘기하고, 다 겹쳐요. 이제 연결됩니다. 너무 우리가 슬픈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점점 역사를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면 알수록 비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뻔뻔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 있는 대가리 새끼들은 뻔뻔합니다. 후한무치 그리고 양심에 없는 양심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정직하게도 아주 양심은 버려버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건요. 그 사람들 위정자 몇몇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느끼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이야기를 더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역사는 조금씩 이런 나쁜 놈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내년에 이제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방송 될 것 같고요. 2015년에는 EJ에서도 조금은 웃기면서도 밝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망은 없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예, 12.12 얘기하면 정말 반란군들은 개새끼들이죠. 정말 국민들이 세금으로 준 총구를 국민들한테 들이민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압군들의 책임은 전혀 없었을까라고 보면 그것도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의 행동들, 또 정승화 육참 총장의 그 늦은 판단, 조금만 빨리 판단해서 전두환 월권을 아웃시켰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또 노재현 국방장관의 당시 행동, 뭐 하는 짓이야 씨발. 그런 것을 국방장관이라 앉혀놨으니 또 이건영 3군 사령관의 지나친 신중함. 북한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병력 빼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치밀한 반란군에 비해 그렇죠. 너무나 무능했던. 그러니까 우리 위정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 미스, 판단 착오 이런 것들이 서민들 생활에 얼마나 크나큰 안폭을 주고 생채기를 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국민들 용서하게 가겠습니까, 이거를? 일어날 수 없으니까 쿠데타 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으니까 전두환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까? 체육관에서 지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99% 나온 거지. 근데 우리 손으로 뽑는데 우리 손으로 뽑는데도 노태우 뽑고 YS 뽑고 이명박 뽑고 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뽑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서민들도 살기 좋아지는 거고. 우리 내년도 무슨 정말 경제 전망 어둡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져요. 서민들 더 힘들어집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죠? 정규직으로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그래야 또 나오는 월급 가지고 돈을 쓰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잘 살게 되고 내수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잘 사는 근데 거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정규직 있다 하더라도 월급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허리띠 졸라매는 거야. 자영업자 10개 개업하면 5년 동안 살아남는 가게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뭐 중규직이라 그래가지고. 장그래법. 장그래, 씨.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던 장그래에게 4년 동안 고생해. 이게 장그래법이지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부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을. 그런데, 앞으로 3년이 남았어요, 3년이나. 이 법을 한번 이렇게 마련하면, 이거 다시 돌리기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야, 속 탄다. 커피 좀 줘. 씨발, 진짜 짜증나. 2014년 마지막 방송에 자꾸 절망스러운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쉽고, 또 당시 12.12를 우리 되돌아보면 미국의 행동도 정말 아쉽죠. 전두환이가 미국한테 꼼짝도 못해.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끼쳤던 영향을 생각하면 전두환이 지 맘대로 못하거든. 근데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거든. 암묵적 지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은 대단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한 3시간 넘게 걸쳐서 12.12 군사반란 특집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5.17, 5.18까지 하려고 그러다 그것은 자꾸 중복되니까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뭐 우리가 5.18 특집하면 그때 하기로 예. 합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재밌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전두환 욕 엄청나게 해도 돼요. 문제 안 돼. 지금 정부에서 종편도 그렇잖아. 전두환을 존나 까. 그래요? 존나 까요. 나도 얘기 TV조선 들었다. 채널에 전두환 까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대통령이랑 전두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 저도 존나 들었어요. 까. 그러니까 예. 종편에서도 박근혜는 건들면 안 돼. 거긴 안 돼. 근데 전두환 노태우는 얼마든지 건드려도 돼. 박정희! 야, 전두환이 개! 아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두환 욕은 심심하면 꺼내서 한번 하고 다시 주머니 넣어놓고 또 꺼내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은 그래도 돼. 왜냐면은 아사간 목숨이 몇이야? 씻고 뜯고 맞박고 즐겨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사간 목숨이 몇 개고 아사간 자고 거기까지.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안가에서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쪽팔려 솔직히 이게 잘생기지도 않아가지고 대가리 이따만 해가지고. 아유. 하여튼 그 성민준 작가께서 이제 우리 되게 친한 형인데 그 형님이 지금까지 기록하신 그 사진들을 안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토 쏠리고 오바이트 쏠리고 뭐 그러셔도 한번 얘네가 뭔 짓을 하고 다녔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를 처음부터 그냥 뭐 이의제를 하기 전부터 알던 분이라서 그런지 저희를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이 찍는 사진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면은 조금 옛날에 이렇게 촌스러웠어 애들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재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판매를 해요. 누가 사? 모르지. 또 살지도 모르지. 사진도 판매하면 또 이제 일부 수익 그 작가 안 한대요? 판매 안 한대요? 아니 판매해. 판매하면 일부 수익금은 이제 작가 거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씨발 누가 사 우리 사진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합으로 귀속이 된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패키지 차량 스티커 그리고 소주잔 달력 이건 또 뭐라고 쓰고 티셔츠 지금 패키지. 4종 패키지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망했어 지금 또. 좋댔어 우리.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